지금부터 김문수 경사노위원장님 초청 자유헌정토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균 의원님, 우리 포럼의 공동대표님입니다. 변정일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송강호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이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김희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유인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송자 차관님이 오셨습니다.
김애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유준상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조남근 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송정환 국힘당 국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본 포럼의 임원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상임대표님, 김용균 공동대표님, 변정일 공동대표님, 송강호 공동대표님, 김영숙 공동대표님, 아까 인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창입니다. 6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공사관 바쁘실 텐데 저희 포럼에 왕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유헌정 포럼은요, 2019년 태동해서 올해 5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데 오늘이 148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헌정 포럼은 뭘 지향하고 있느냐? 물으실 우리 회원님들, 특히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포럼은 출발은 전직 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70, 80분이 계시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뭘 앞으로 할 것이냐? 저희 포럼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좀 개발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명실공히 바람직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보자. 그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얼굴은 박지를 못합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식의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인사 와서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하도 저도 답답해서 지금 국가부채는 1100조를 넘고 있죠. 우선 하나만 봅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부채가 올해로 201억입니다. 201조입니다. 2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공사 하나의 빚이. 알아보면 하루에 이자가 100억씩 나갑니다. 이 버티겠습니까? 또 사회 쪽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사들이요, 환자를 떠나가지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18일 날 또 대규모로 파업 행동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여판사를 향해서 홈페이지에 이 여자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가 병원에 오거든, 가족들이나 병원에 오거든, 신평원
건강보건공단의 심사평가위원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들 해라 이런 식으로 의사협회장이 재판부의 장에서 이런 꼴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국회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 아주 무슨판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은 지금 여야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으면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별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김문수 우리 위원장도 별 중에 하나이면서 또 이 자리에도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갈 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정재철 헌정회장님도 이 나라를 밝게 비칠 별 중에 하나고요. 여기 많습니다. 김동주 의원도 없고 손봉, 김영균 뭐 다 많습니다.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포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철 헌정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각 일종의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단히 뜻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개혁이 3대 개혁이 노동, 연금, 교육 이런데 아마 김문수 위원장이 주로 다루는 것이 노사 문제,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룰 것으로 생각해서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위스에서는 ILO 총회가 있습니다. 3일부터 14일까지. 그래서 이정식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서 참석해서 연설 바로 직전이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연설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균형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미리 결론을 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노동계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 정권은 친기업 반노동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태까지 전 정권에 의해서 너무 친노동적으로 가서 경제발전과 노동의 유연성을 찾지 않으면 이 나라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판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김문수 위원장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만 김문수 위원장 하면 문수, 박문수가 떠오릅니다. 박문수 선생은 세계적인 소명을 갖고 특출한 능력을 갖고 정의롭게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했던 의사 박문수입니다. 성은 다르지만 우리 박문수 아닌 김문수 한국 위원장께서 밝은 균형 있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재밌게 토론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회의가 저쪽에서 11시가 있어서 지금 그냥 가는 거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종환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축사한다는 걸 모르고 왔는데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 송강호 의원님은 진천 송시 이제 우리 종친신인데 또 여기서 뵙게 됐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쭉 하다가
98년 이 좌편향 정권이 들었으면서 공무원을 관뒀어요. 그때 나이가 신서이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 당의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옛날 국민 전신의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김문수 위원장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테마를 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중론을 보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자유훈장 포럼이 계속 발전해서 그 중요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지난 총선 때 여기 저 국회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죠?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 경기도당에 가서 국정자문위원을 만들어서 활동 한 200명이 했어요. 근데 그 자세하게 이제 한번 생략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말은 무슨 뭐 이 국가를 위한다, 총선을 위한다 그러는데 활동이 굉장히 말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한 윤석열 대통령 때 제가 당원을 3만 5천 명을 그때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경기도당에서 저는 한 10,000명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참 안 돼요. 뭐냐하면 이 뭐랄까 기본 정보 써라 그러고 뭐 전화번호 뭐 은행 계좌 그런 거 다 싫어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면 여기 이렇게 이 당원 이걸 갖고 다니면서 위에 석 줄만 쓰라 그래요. 돈 내는 것도 없고 그냥 이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도 그런 걸 좀 생활화하면 그래서 각 도당에 보내주면 관리를 잘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주위에 이제 제가 만나면 최근에 그걸 책 쓴게하는데 북한과의 협상 실패, 진실과 해법이라 그래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기본이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북한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건 이제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은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도 없이 유명한 분이 돼서 국회의원을 물론 3년이면 하셨고 경기지사를 3년이면 하셨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 있지만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도 유력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원창 우리 회장님께서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더니 와서 한마디 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기다산 같은 선배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만 뭉쳐도 나라는 잘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 일수,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이런 게 역대 정부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정돼 있습니다. 요즘 뭐 조용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는 확실히 세워야 됐다. 불법을 보고
방치한다면 국가가 아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를 지난 2년 동안에 확립을 했는데 1987년 60이라 그러고요. 6월 항쟁 또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87년도에 바로 헌법을 고치고 35년간 사실상 법치가 계속 완화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출신이지만 물태우라는 별명이 있죠. 전두환이 아주 강력한 법 이상의 삼성교육도 보내고 저도 그 삼성교육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감옥도 가고 그런 분인데 비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거의 뭐 그런 물태우라고 할 정도로 엄격한 법치, 박정희, 전두환 이 기간 동안 거의 그런 강력한 법을 뛰어넘는 유신을 헌법을 고쳐가면서 하는 강력한 통제적인 이런 정치가 없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불법을 하더라도 손을 안 댔습니다. 첫째, 노동자는 약자니까 법에서 봐줘야 된다. 두 번째, 노동조합은 300만 명입니다. 몰표니까 조합이 내는 사람만 300만 명이에요. 몰표니까 이거 손대면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약자니까 손 안 대고 몰표니까 손 안 대고 그래서 적어도 87년 이후부터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는 법이 무너지는 과정을 계속 가져왔어요. 이걸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은 겁니다. 지금은 역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손실일수 자체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일본보다는 100배 이상 많습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노사관계를 보이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자들 중에서 상위 12%, 88%는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투쟁도 할 수 없는 식당에 주방에 일하는 분, 홀에 일하는 분, 미용실에 일하는 분, 편의점에 알바, 골목에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 88%는 노조도 없고 투쟁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요분들 12%는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하는데 88%는 자기 목소리도 한번 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는 시집 장가를 못 가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람들은 노조도 있고 현대자동차 연봉 1억 2천 뭐 기아자동차도 뭐 그것도 더 많습니다. 은행원들 다 연봉이 억대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봐봐. 뭐 식당 아줌마들이 밥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매우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죠. 이런 거 고치 누가 고치냐? 바로 정치하는 분들이 고치고 국민들이 고쳐요. 의사들도 지금 하는데 의사들이 우리 사회 최상층도 아닙니까? 그 법칙입니까? 지금 하는 보면은 좀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자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안 고쳐지겠지만
그래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동조합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노동조합비를 얼마나 내는지를 계속 파악하는 것, 세 번째는 회사 일은 안 하고 봉급 다 받으면서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라고 해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해요. 이 사람 숫자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한 500명 이상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도 한 300명 이상 있어요. 법적으로는 20명 정도밖에 못 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노조 일만 한다고 돌아다니거나 아예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는 아예 출근도 안 하고 돈은 더 받아가는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이 그냥 놀고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조사해서 다 자르고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정도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언론은 또 노조라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일반인도 관심이 없어요. 그 지금 정교조가 조합원이 4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정교조에서 탈퇴해서 교사들이 만든 전국 교사 노동조합 연맹 한국노총에 들어갔어요. 정교조는 민노총의 핵심이. 정교조는 지금 탈퇴를 계속해서 지금 4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교사 노조는 지금 13만 5천 명이 넘어요. 정교조는 거의 몰락입니다. 몇 년 내로 문 닫을 겁니다. 정교조 걱정 아직도 하시는 분한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그 떠들었는데 조용하잖아요. 건설 또 뭐 폭격, 건폭이다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 아니냐? 뭐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대한민국 일본에 비하면은 위기예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깜깜한 터널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만의 TSMC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 이 공장을 유치했어요. 2년 만에 배추밭을 구마모토 TSMC 가동해서 물건이 쏟아져요. 우리는 용인에 SK 하이닉스 한 5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가동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삼성전자를 용인이 한다는데 전혀 지금 진도가 안 나와요. 일본은 2년 만에 해치우는 것을 우리는 5년, 6년 걸려도 못해요. 한강의 기적은 속도전이에요. 우리는 1년에 약 8% 이상, 전두환 대통령도 10% 이상 고속 성장, 고도 성장을 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세계적으로 일본보다 속도가 성장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스피드가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은 코리안 스피드가 만만디 중국보다 더 늦어요. 일본보다 늦어요. 미국보다 늦어요. 이런 발전 속도를 가지고는 미래가 어렵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문제가 여기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준비해드린 여기 글 하나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보면은 대패했다. 근데 저는 뭐 그래도 108석이니까요. 뭐 그렇게 대패는 대패지만 준비했더라면 120, 30석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준비가 부족했어요. 왜? 당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었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선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선거는 선거 전문가들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나 선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한다고 선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김영현 변호사도 계시고 변정인 의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법하고 정치하고 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안 한다 나는
나라를 똑바로 바로잡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법치인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최고의 정치인인데 그럼 당도 지금 보면 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북한에 뭐 수령을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실현하고 끊임없이 선전 홍보하고 또 당과 국민이 일체화되는 그 소통과 일치 과정을 계속 가져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총선에 아주 참패를 했는데 이것이 다음 대선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지난번에 이겼으면 지금 띵까띵까 이거 뭐 눈꼬리 식에서도 다음에 아마 대선을 또 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졌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하는 부분 너무 과하잖아요. 지금 뭐 판사도 선거제를 하자 이러거든요. 누구를 선출할지 난 몰라도. 국회의장, 부의장 다 운동가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원식 의원은 연세대학교 학생운동가 출신이고 자기가 존경하는 김건태 의원님 존경한다. 뭐 저 김건태 의원하고 저하고는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이 다닌 저 5년 선배인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북한은 민중민주주의. 이따가 제가 북한 노동당 규약과 또 활동원칙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 중국도 이거는 민중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주의는 안 된다. 자유주의 베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그 운동권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따가 오신다고 했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우리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안병직 교수 지도 아래 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 방향에 입각해서 병원 청계천에 전퇴입 죽고 난 다음에 청계천에 들어가서 공장 생활을 제가 7년 하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한일도 없고 면도날 잡고 만드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의 계급주의,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의 그 당시에 상징 인물이었죠. 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김성재 의원은 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했습니다만 자반해서 뭐 완전히 그냥 우리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누구를 배격하냐? 미제국주의자, 일본 잔재, 미일 잔재와 재벌, 거기에 붙어 먹고 사는 재벌들, 대기업, 이거 다 빼고 민중만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세요. 당신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송영님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 폐지하자, 그것만큼이나 당신 자유민주주의자예요? 물어보면 왜 자유를 붙이냐? 그냥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나는 그냥 민주주의자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민주주의를 높이 다투고 나와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 절망은 기독교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가 죽으면서도 나는 부활한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자기가 못 박혀 죽으면서 완전히 사기꾼 같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못도 안 박혔는데 왜 죽겠다 그래요? 우리 지금 저 자유우파에 보면 다 죽겠다, 다 안 된다 그래서 절망이다 근데.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 이 탄광이 무너져서 갇혀 있는데 절망하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뭐 그 안에 지하수라도 받아먹고 오줌이라도 받아먹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오잖아요. 이 절망은 굉장히 나쁜 거죠. 죽음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면 이따가 제가 조선노동당 규약하고 이 생활원칙 여기도 절망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불교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 윤리, 도덕 그리고 정당이든지 그 핵심이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도 없고 오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 가장 나쁜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한다, 좋은 일 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너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때 우리 안병직 교수님, 저 원사 선생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전체로 높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대한민국 필망론이 있었어요. 이리 앉으시죠.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오늘 뭐 연세가 높으신데 경기도 의왕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김일성은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잘 될 것이고 통일된다 이래가지고 6.25 때도 쳐내려오고요. 김구선영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안 된다. 그 단독 정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좌파 지식인들이 대체로 다 안 된다고. 이거 우리 안병직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면 그때는 이 대한민국은 70년대는 망할 거다. 왜? 외국이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빚내가지고 중화학공업 한다고. 그때 빚이 많았어요. 그건 우리나라 물건 안 사줄 테니까 다 망한다 그랬던.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80년대 때도 안 망하고 안 망하고 지금 계속 잘 나가잖아요. 지금 뭐 다 망한다는 무기 요즘에는 보면 KF-21 T-50만이 아니라 사천에 카이에서 비행기도 만들고 있죠. 우주 발사체까지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왜 망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하는 분이든지 교수들이나 좌파 지식인들 다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저도 그 망하는 줄 알고 열심히 싸워가 빨리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88 올림픽도 성공해버리고. 그다음 절대 안 망한다고 했던 미래 사회였던 소비에트 러시아가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거 보니까 형편없어요. 들여다 보니까 뭐 형편없는 인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절망은 절대 안 되고 대한민국은 안 망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더 센 정치를 해야 된대요. 지금 국민의힘, 여기 대부분 국민의힘이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더 센 정치를 안 하고 뺑센 정치를 자꾸 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럽니다. 첫째,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가장 본인이 법조에 제일 후배
한동훈부터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를 만나고 하나가 되어야지. 이준석이는 꼭 한 당의 대표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에 화성에서 살아났잖아요. 세석을 가졌어요. 이준석이 화성에서 살아난 거 대단한 거예요. 화성에서 당선되기 어려운데. 지만 된 게 아니라 천하람이하고 또 3명 되죠. 그것도 그 사람들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 천하람이하고 저 이준석이 있다면 다 좌파 정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주사파한 적도 없어요. 그쪽 만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이, 뭐 유승민이, 김기현이 이 사람부터 만나요. 유승민이도 뭐 좌파라고 하기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말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좌파가 좌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승민은 그런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 학생운동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옛날에 좌익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유승민이 좌익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덧셈을 해야지. 정치라는 건 덧셈이 기본이잖아요. 계속 빼버리면 돼요. 북한은 숙청을 한다고 뺏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은. 그거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뺄셈하는 거,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필패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나라도 모아야 되는 거죠. 그 뭉쳐야 산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뭉치고 그다음 외연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 저는 오권으로 분립되어 있다고, 오권 분립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치학 교과서 찾아보면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뭐 만들어낸 말씀이니까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 저한테 나중에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를 쥐고 있거든요. 행정부의 밑에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는 다 민주당입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만나면 거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지지 안 해요. 그 위에는 대신에 대통령 행정부의 상층 지휘부는 국민의힘이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지금 저 국회에서 하지만 입법부는 보면 완전히 반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판사도 막 선거제를 하자 이런, 이거 완전히 헌법에 이런 법이 없잖아요. 헌법까지 막 뒤집어 엎어. 이 대한민국 완전히 해책식이다. 판사를 어떻게 헌법제로 합니까? 저 선거제로. 근데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막 이야기해도 여기 와서 시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물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들어볼 때는 너무나 이 헌법의 정신에 기본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제도 있지만 임명제도 있고 시험 자격을 가지고 시험제도 있고 뭐 공직에 지출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 좌익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렇다면 선거를 너무 좋아해. 그 진짜 선거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입법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화영 판결이든지 이런 거는 꽤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판결로 봐요. 저는 의사들 부분도 좋은 판결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뭐 그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좋은 판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사법은 괜찮고 입법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4부가 방송 언론 아닙니까?
KBS 요즘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방송법을 또 바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만 KBS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YTN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뭐 MBC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사실상 방송 언론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시민단체인데 이 5번째 거는 저는 분석하기를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불천, 그 다음에 노사,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단체,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제가 5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불천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재단 이거는 뭐 대통령 비행기 쓰더라도 죽어버려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신부가 없나. 이건 종교가 아니고 아주 사탄이죠. 그런 이야기. 기불천, 그 다음에 노사인데 노는 여전히 반윤석열이에요. 그러나 한국노총의 일각은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해상 선언노조위원장 한 7만 명 돼요. 그 위원장하고 만났는데 거기는 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많이 우호적이고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분도 있고 그걸 자꾸 늘려나가야죠. 그래서 노는 사용자들이 문제인데 사용자는 환경협, 정경련이라고 하는 환경협, 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 연합회 뭐 이렇게 한 5개가 있어요. 사용자 단체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돈 내고 감옥 가고 이재용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가려고 그런 거지. 그거 자꾸 조심. 공무원도 말 잘 듣고 감옥 가고 안 가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부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애국 시민단체인데 옛날에 새마을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재향군인회, 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에 자연보 이게 뭐 거의 지금 와야 되고 있어요. 맥을 못 쳐. 그것도 옛날에는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오늘 같은데 뭐 국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러면 되느냐. 서로 간에 여야가 나눠 먹어야지. 지금 오늘도 저 오다가 뉴스 들어보면 계속 11개만 상임위원장 먹는 게 아니고 18개 다 먹어버리겠다. 뭐 그냥 니는 굶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서슴없이 해버려요. 우리도 조용하거든. 좌파들 같은 경우 국회로 둘러싸고 지금 뭐 오늘 저녁에 촛불 시위하고 난리 나서 그래요. 조용하잖아요. 국회 앞에 조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좌파 혁명 이론에서는 첫째는요, 사상 통일을 하는데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습을 해요. 마르크스 책을 읽고 레닌 책을 읽고 공산당 선언을 읽고 모택동 어록을 읽고 김일성 전집을 읽고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학습을 하고 그 생각이 동문은 반동이야 이렇게 하는 사상투쟁이 반동이라고 하는 사상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상적 통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부해본 것도 거의 없어요. 저도 별로 안 했지만 우리는 뭐 이게 자유주의가 뭔지 뭐 그 공부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입시 공부만 하지 이런 건 안 한다. 그 다음에 좌파들은 조직적 단계를 잘해요. 조직이 중요하다. 개인은 약하다. 조직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조직은 뒷전이고 개인이 최고. 조직은 뭐 귀찮고 저정스러워. 그런데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정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들은 선전선동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KBS 하나가 나팔을 확 불어제끼면은 개그맨 김어준이 하나가 나팔을 부는데 거의 한 100만 표가 움직이더라. 예를 들면 그럼 김어준이 잘해줘야지. 네가 뭐 사장부터 돈 더 줘. 서울 교통공사, 서울 교통방송 이런 거, 그돈 왕창 줘버리잖아. 그 다음에 뭐 김제도에다 뭐 누구다 뭐. 이 한 사람의 연예인, 개그맨, 선동가 이 값을 확 쳐주잖아. 우파에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암만 선전선동 잘해도 뭐 이거는 중요한 줄도 모르고 뭐 고시에서 뭐 판사 뭐 이렇게 변호사 의사 이 사람들만 대단한 줄 알지 그 뭐 연예인들 이런 거는 뭐 상당히 별 볼일 없는 거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얌전한 사람들만 시험 잘 치고 이런 사람만 중요한 걸 생각하지 그래서 별 볼일 없는데 인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좌파로 많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선전선동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권력의 지렛대. 이 권력을 쥐는 거는 그게 하나의 지렛대로 바위를 움직일 때 하고 그냥 맨손에 들 때 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지렛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좌파들 잘 알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요. 국회의원 전혀 안 되면 의원식 그 시의원부터 하거든요. 지금 구의원부터요. 노원구 구의원, 그 다음에 서울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도 하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선출직도 밑에서 1층, 2층 탁탁탁 밟아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보면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제가 도지사 이런 건 뭐 쳐주지도 않아요. 여의도에서 그냥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변호사, 판사 뭐 이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 뭐 김혜실 의원님 하고 계시는 거 교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교수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의원, 시의원 하나 두고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훈련이 된 겁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 하나의 지렛대를 움직여 본 것이 작은 지렛대든 큰 지렛대든 간에 그 경험이 큰 겁니다. 스피커를 써본 선전선동가 이것도 스피커 써보고 말하는 거하고 맨입에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경험 있는 사람들, 스피커 잘 쓰는 사람, 지렛대 잘 움직이는 사람 이것도 미리 뽑아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정치가 다 그래요. 밑에서부터 뭐 거버너 하다가 대통령하고 그럼 의원 하다가 대통령 이렇지. 세계백이 바로 우리처럼 날아와 대통령 미국 트럼프는 물론 한꺼번에 날아오르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 사람을 키우고 뽑아 쓰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의회 전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좌익에는 이거 많이 씁니다. 레닌 혁명론을 읽어보면 의회 전술, 당시에 두마라는 러시아의 그 의회를 이용해가지고 의회라는 연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민중을 선전선동하느냐. 분하고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하지만 의회라는 연단을 잡고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전국적 선전선동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그걸 잘해요. 그 다음에 장내 투쟁과 장외 투쟁은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회 안에만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밖에 반드시 촛불 시위한 사람들이 국회 앞에 하고 국회를 둘러싸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박근혜 탄핵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쪼개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와 장외가 다 필요한데 저는 장외 투쟁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극우라고 그래요. 아예 당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완전히 이거는 미친놈이에요. 저하고 같이 저 같은 사람 부르면 펴들어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장외 투쟁하는 사람은 사거리 몰살을 시키거든요. 그러나 위험하고 펴들어지는 사람. 이거는 절대 그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권력을 장악할 수도 없어요. 장외와 장내가 잘 결합하고 잘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한쪽만 가지고는 전쟁에 포병만 가지고 전쟁을 못 이기고 보병만 가지고도 못 이기고 베트콩처럼 민간에 있는 이런 인민군도 이런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속임수도 필요한 겁니다. 위장전술 그죠. 이 병법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만 좌파들은 이 손자병법부터 병법을 많이 읽어요. 그건 우파에 그냥 병법 읽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병법을 공부를 안 해요. 손자병법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다양한 전략 전술이 나옵니다. 근데 좌파의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조선노동당 좌파의 그 규약이나 활동 지침에 보면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전략 전술을 적절하게 잘 구사할 줄 아는 이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돈만 많이 받는다고 국가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쟁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같이 이제 밖에서 떠들고 막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너는 막 완전히 그냥 편떨어지니까 근처 나타나지도 말아요. 그 다음에 합법, 비합법, 반합법 이런 말이 또 좌파들은 많이 해요. 합법, 그건 아실 거고. 비합법, 불법도 아실 건데 반합법 뭐냐. 이거 애매한 이런 것도 잘 이용해요. 교묘하게 합법, 비합법, 반합법. 이것도 잘 이용할 줄 알아요. 굉장히 그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 전술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전국 마트 노조라고 바로 이 주사파 출신의 학생운동하던 사람이 그 위원장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양경수라는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도 학생운동 출신이에요. 경기동부 용인외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장에 기아자동차 같은 데 하청 노조에 들어가요. 마트 노조에 들어가요. 학교 비정규직인데요. 이거는 식당, 학교 식당 같은 조리사. 이 학교 식당에 취사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간 6년, 7년, 8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사람을 하나씩 전부 보습을 해가지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전주에 보궐선거에서 된 강성이라는 진보당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 이 사람도 전주에 있는 현대차 상용 트럭 만드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몇 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그러다가 그 위원장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 양경수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기아자동차 하청노조에서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대중속 깊이 들어가서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직을 해가지고 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쟁 경험이 학생운동의 투쟁 경험, 노동운동, 반정부 투쟁, 반미, 반일,
민족주의 투쟁, 반재벌, 반기업 투쟁 이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 이하경이라는 분 아시죠? 이번에 국회 부의장 됐어요. 그분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해성대에 최고 주동자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1979년에 그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 갔는데 칼 들고 동학원석, 최원석 회장 집에 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러고 앉아 녹음 먹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 감옥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부의장인데 이건 뭐 암만 그 지역에서도 공포거든요. 공포에서 이야기해도 사람들 다 뽑아주려고 4번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근데 자기는 말이지 그때 뭐 박정희 유신에 반대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자금 모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뭐 그때는 그렇고 뭐 나는 자기가 안 찌르고 딴 사람 찌르는데 찌른 사람 도망가 버리고 내가 뭐 잡혔다 이런 식인데 그래가 뭐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받아먹고 전 국회 부의장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원창 우리 의원님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맞자 윤석열 됐으니까 맞 자유헌정 포럼도 막 해산해버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잘 안 되겠나?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대통령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도 제왕군인회부터 저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그 밑에 타운홀 미팅이나 밑에 조직한 데까지 쫙 다 들어가 봤어요. 그 국회의원들도 미국 국회의원 선거를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모금하고 대화하고 민원 들어주고 이걸 계속 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지만 미국과 아주 열심히 해요. 2년마다 한 번 선거니까 이거는 뭐 쉬는 해가 없이 그냥 계속 한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보다 더 힘들어요. 선거가 2배로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 안 되면 댓글 달기를 한다든지 집회에 참석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연중일 날 태극기라도 하나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요. 태극기 하나 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파트 보면 태극기 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죽겠다 안 된다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도 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교육과 이 사상 이념적으로 너무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들을 기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TV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노래방, 먹방, 개그방, 여행방 그것밖에 없습니다. TV 조사도 똑같아요. 왜 이러냐? 시청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끈끈합니다. 또 핏줄보다도 더 강한 동지적인 그런 체험을 같이 나눈 사람이에요. 우리 안병직 교수님 뭐 지금 댁도 먼데 여기까지 오시는 게 운동권을 같이 저를 지도해 주셨거든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끈끈합니다. 아 진짜. 우리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그래 끈끈하냐? 어느 정도로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참고가 되라고 여기 조선노동당 규약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걸 인터넷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근로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선전투사들로 조직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근로인민 대중의 대중적 당이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조선노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 조직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 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도적 정치 조직, 혁명의 참모,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소름이 쫓기실 거예요. 철저하게 구석구석이 계속 그 사상적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 굶어 죽는데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운동과 여기 남한의 좌파 운동권도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지. 김영환이라고 하실 겁니다. 김영환이는 서울부터 다니면 고시 공부는 안 하고 이거 주사파 방송 듣고 그거 글 써가지고 강책 서신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학생운동부를 완전히 주사파로 다 뒤집어 엎은 사람 아닙니까? 그 북한에 또 가보니까 김일성이를 2번 만났대. 저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금음날 어두운 날에 해주로 가가 해주에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2번 만나가 자기가 궁금해하던 주체사상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니까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하나도 모르는 완전 강토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린 거 읽어보시면 계속 그 주체사상을 학습하라고 그러거든. 김일성이가 학습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창시자는 고사하고 하나도 모르는 거다. 이 사기다. 그리고 전향을 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이거 아니다. 그거 자기가 하던 민혁당, 혁명당, 민주혁명당 해산해버리고 자기도 전향해버리고 국정을 나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운동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 안명직 교수님을 또 찾아와서 아마 안 교수님 지도와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그 거짓 공화국이죠. 거짓말 투성이고 이러지만 그러나 이 제가 드린 노동당 규약 이 사람들은 헌법 위에 당 규약이 있거든요. 헌법 위에 국무총리 위에 당 위원장이 있고요. 중국 공산당 베트남 똑같아. 공산당은 다 똑같잖아요. 당이 최고 상승이고 당이 군대도 당이 지휘하고요. 정부 국방부가 지휘하는 게 아니고 당이 지휘하는 거죠. 모든 정부 조직을 당이 지휘하는 거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국민의힘에 상당한 지도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옛날 운동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감옥 간 사람은 학생운동 속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제 말씀은 우리 이원창 회장님과 여러 선배를 듣게 절망의 말씀을 어른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삶을 얼마 사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저는 늘 주변에다가 나는 17살이다. I'm 17. 나 17살이다. 내 가슴은 아직 17살. 청춘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많으니까 이제 나는 뭐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그 의욕과 할 일을 가지고 작든 크든 할 수 있는 거 하고 서로 모이고 뭉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길을 같이 합의해서 실천하고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밖에서 1인식이라도 하든지 그거 안 되면 댓글이라도 달든지 글을 쓰든지 오늘 이런 모임 자유운전 보면서 이런 모임 한다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게 오늘 국회의원총회 하는 것보다 이게 덜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해서 뭐하냐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이제 망한다 이건 일종의 악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은 지도자가 더구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건물 중에 건물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희망 가지고 한번 해야 된다 보고 제가 이거 그렇지만 한번 구호를 외칠 테니까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쳐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문수 위원장의 아주 탁월한 그 경륜과 또 그 사상적 기초 이런 걸 듣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젊을 때 그 맹렬한 스포츠맨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스포츠맨을 그만두시고 이 정치에 우리나라의 그 참 큰 동량지제고 경제가로서 현재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최저임금제 문제 말이죠. 이 매년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저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원회 장관의 그 남편이 아들하고 둘이서 킨텍스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이 장사도 안 되고 수입도 없고 해서 그래서 자살했다 이런 식의 그 기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 이것도 소상공인이에요. 말하자면 이 킨텍스에서 식당 하는 사람보다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임금비가 올라가지고 직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밑에 내가 밤새도록 써야 되고 내가 밤새도록 타자 쳐야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아들하고 둘이서 식당을 끌고 가다가 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밥을 만들어서 서브해야 되고 또 걸어 치워야 되고 하는데 이거 좀 임금이 싼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좀 싼 사람을 한다든지 학생들 중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좀 데려다가 좀 싸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밥 한 그릇 팔아 돈 1,000원이라고 남아야 되는데 최저임금 이거 다 주고 나면 밥 한 그릇 팔아봐야 이게 돈 10원이 안 남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고생하다가 자살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더 많고 하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 각 그 산업별로 차등 있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미국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임금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같이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작게 받아도 돼요. 꼭 그 내국인하고 같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외국인하고 같이 주라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그 엄청난 임금 부담을 주게 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근래 그 이야기하는 것이 사적 관계보다는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 해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윤 대통령과 자기 관계는 그 사적 관계지만은 나는 공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당대표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가 사적 관계냐? 나는 사적 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공적 관계이고 그 공적 관계에서의 어떤 그 앙금을 남겨놓고 과연 당대표로 출마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요. 그 다음에 ILO에 우리가 가입을 한, ILO는 몇 호 이런데 우리가 ILO 가입한 이게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요 조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아주 멋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다 가입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반은 바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돼요. ILO 위반, 지금 총회는 ILO가 국제 통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이직들을 아주 싸게 쓴다. 우리는 안 됩니다.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자꾸 말씀하셔. 왜 모르십니까? 그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ILO가 탈퇴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된다고 했잖아요. 왜? 미국은 통상 무역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미국.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통상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당장 공장이 문을 닫는데 삼성부터 현대 문을 닫는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이 작고 우리가 약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이해창과 김영삼의 관계. 박근혜와 이명박은 싸웠지만 둘 다 집권했어요. 이게 좋은 거죠. 안 싸웠으면 한 번밖에 지금 못했었는데 모르는데 어떤 때는 싸워가지고 두 번 집권하고 어떤 때는 싸우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징이 지역 기반이 없어요. DK도 아니고 PK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지역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무슨 기반이 있냐? 노조 출신도 아니에요. 검사 몇 명밖에 없어요. 법조인이 그렇다고 뭉쳐서 단결해서 안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기반이 있어요. 그럼 자기 가장 가까운 한동훈이도 다 배척해버리고 누가 남느냐? 그래서 저는 승리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역적이 됩니다. 감옥 가는 겁니다. 승리해도 감옥 가잖아요. MB 박근혜 승리하고도 감옥 가잖아요. 승리하지 않으면 그럼 지금 분열되면 바로 임기 못 마치고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요. 제가 아까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큰 방향이 그런 거고 방심하고 한동훈이하고도 같이 못하고 이준석이도 못하고 끌어안고 유승민도 끌어안지 못하면 이건 정권이 어렵습니다. 저는 전적이죠. 껴안을 사람을 껴안아야지 아무나 껴안아야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이준석이를 어떻게 껴안아? 저는 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고문단의 최태원 고문입니다. 제가 그 김문수 위원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장외 투쟁이나 장내 투쟁을 잘 결합해서 이뤄나가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화문이나 용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 그거를 알고 싶고요. 지금 언론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혹을
그 말씀하시는 많은 정치인도 있고 유튜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언론에서 하나도 안 다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언론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여러 정치인들을 거론하셨는데 그 정치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인 그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의원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선관위 그 부정선거다 이번 4.15뿐만이 아니고 2020년 4.15, 2024년 4월 10일 정부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왜 그 언론이나 그 말하자면 이제 정부 여당이나 야당에서 그 무책임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 중앙선관위에 과연 노조가 필요한지 선거를 다루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데 그게 혹시 또 중앙선관위 노조나 우체국 노조에 의해서 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지 않는지 많은 유튜버들이나 저도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면 여야를 떠나서 그 지역이나 세대간을 떠나서 그리고 당선자, 낙선자 다 떠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그 다 힘을 합쳐서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그거를 밝혀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 이번 여기 자리가 마침 헌정인데 역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그 국민의 질문을 좀 빨리 해주시고 너무 시간 끌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권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됐는데 이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정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다루고 경찰에서도 다루고 다 다루죠. 민경욱 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 부정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 가서 재검표하는 것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락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오늘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도 끝이 안 나요. 부정선거가 이거는 있다.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조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걸 알면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니, 질문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6개월 이내, 그죠? 6개월 이내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고발하십니다. 그럼 그거 다 수사를 하고 법원에도 또 이제 가서 나중에 재판하잖아요. 재검표 같은 거. 그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를 다루는 절차가 다 무너져 버린다. 대통령이 이걸 방치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와서 누가 강도가 와서 칼을 찍지 어때요? 경찰도 다 무너져버리고 검찰도 다 무너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더구나 평생 검사에서 자기 말도 26년간 검사한 사람인데 부정선거가 자기가 들어와서 지금 선관위원장도 바뀌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장관급도 바뀌었죠. 차관급도 바뀌었죠. 그 문제 있는 사람 전부 감사를 해가지고 다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둘 다 돼버렸잖아요. 공무원이 많은 데는 거의 민주당이 당선돼요. 그럼 공무원은 다 삭제를 버려요.
공무원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가 왜 많이 있는데 안 고치는 게 아닌데 이건 토론을 또 하는 거예요. 이 토론은 4년 내내도 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절차에 따라서 형사 절차, 형사사범입니다. 부정선거는 형사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지. 나는 끝까지 뭐 판사도 다 도둑놈이고 대통령도 다 도둑놈이고 중앙선관위 다 도둑놈이고 선관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질문 있습니다. 저 질문 아니 내가 먼저 아니 마이크 요지만 말씀하신 아니 요지만 말할게요. 아니 이제 저 우리 위원장님을 지금 정부에서 가장 좋은 적임자를 했다고 제가 해서 오늘 구덕이 왔거든요.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수사는 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저 자신도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겪었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자체를 뭐라는 거지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장님도 너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왜 질문이 아니에요? 위원장님의 의견이 필요한 게 지도자님 한 분인데 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혀주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요. 첫째 피해자가 떨어진 낙선자 아니겠습니까? 당선자가 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소리는 한 사람 한 번도 없을 거고 그렇죠? 떨어진 사람 중에서 첫째가 나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첫째는 그죠? 예. 피해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서 내가 겪어보니까 나는 선거 입후보는 안 했지만은 부정선거가 소쿠리에 담는데 거기에 누가 집어넣더라. 그죠? 예를 들면 그럼 그 장면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가면은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선관위에서 다 수사를 합니다. 지금 저 대법원에서 전부 각하씨가 자기네들 관계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한 것은 제대로 무조건 안 했다고 보시는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절차가 지금은 대법원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선관위원장도 다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문 닫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당선자가 그 미리 사전투표가 당선된 사람이 있잖아요. 53군데가 저 본투표는 다 졌는데 사전투표 한 게 53군데가 당선됐어요. 이거는 통계학상으로 제가 대학에서 조사방문 강의한 사람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모집단이 같은데 어제 투표는 어제 투표냐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한가한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미 다 그 엄청나게 많은 논쟁. 그런데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고발하시면은 다 수사를 아니 그래 위원장님 하라는 고발했는데 거죠. 수사 안 한 거는 말씀하시고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대 위기는 여소야대 정부를 이래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좋은 정책을 갖다가 입안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여소야대 집권 여당이 참패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 심판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갖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집권 못하게 한 거에 대한 어떤 큰 기여한 건 맞지만 2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어떤 그 태도의 문제라든가 약간의 실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막판에 정권 심판이 강화됐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로급 인사들이 예를 들자면 몇 분이 딱 집단으로 해갖고 대통령을 만나갖고 선거 전에
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걸 건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 그 집권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 그런 그 원로급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조언하는 그룹이 너무 많은데요. 대통령이 그걸 다 받아들이느냐, 방향도 또 다 달라요. 근데 다 받아들이느냐. 인간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좋은 어드바이스만 듣고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기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통령이 부족한 걸 우리 헌정에서도 하고 언론이 또 하고 또 당에서도 하고 이렇게 각자 나눠서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서 다 잘해봐라.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집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 그거는 이제 당이 또 하고 또 여기 우리 자유헌정 포럼에서도 하고 서로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적으로 투쟁력이 있는 사람은 좌파에서는 그보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가다 보니 그것이 포가 떨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하영 대북 송금 거기 재판을 질문을 해주셔야지 연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하고 있어요. 저 가만히 있어요. 재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노래도 국민의힘은 조용하다 이겁니다. 저 말이 없어요 지금. 뭐 실제 국회 앞에서 대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차기 당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쟁력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이래가지고 포를 때리냐 그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생산 강국입니다. GDP가 뭡니까? Gross Domestic Production. 총국내 생산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한 것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약 8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을 옥매는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이렇게 기업가들을 갖다가 자꾸만 옥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경제 정책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기업가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있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강연회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 은사 선생님 안병지 교수님 모셨는데 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일단 마이크 하나. 또 마이크 안돼 계세요. 잠시 여기서.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해서 들으니까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우파 애국 시민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저도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했으니까 아마 불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쩌기 민주주의,
어조이들이 떠드는 가운데서 일을 해가야 된다. 그 현명한 사람이 이 길이 오르니까 이들이 따라오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본래 현인 정치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조이들이 떠드는 가운데서 일이 돼 나가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조이들이 잘 떠들면 좀 하늘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어조이들이 잘못 떠들면 굉장히 날씨가 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조이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당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건 자유민주주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는 오만 인간들이 다 있고 오만 욕망이 다 용암처럼 끓고 있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질서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질서 속의 질서. 기본은 무질서. 그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은 본래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법 위에 있습니다. 아까 그 법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그거는 아무리 현명해도 요순이라도 그거는 위험한 국가예요. 어조이들이 떠드는 가운데서 일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뭐냐, 세계사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전근대사회로 역행한 역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는 근대에 들어와서 약 4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400년 역사 속에서 근대로 진입한 국가가 전근대로 돌아간 역사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그렇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튼튼한 나라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겁나는 것이 남한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아마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제일 겁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집 문을 꽁꽁 대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그 자기 문 안에서 꽁꽁 잠그고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밖으로 무섭게 생각할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이 있잖아요. 핵. 북한은, 교수님 핵이 있잖아요. 핵. 북한은 문만 열면 붕괴됩니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래요? 둘째는 핵 문제죠. 마지막으로 핵 문제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핵 문제는 핵 문제를 본래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내만 쓸 수 있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결심을 안 하는 놈이 핵을 쓴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핵은 아주 안전한 병기예요. 지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절대 못 씁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살고 싶은 김정은이가 핵 쓰겠습니까? 그게 절대 안 씁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선하신
김문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뭐 출정 식사인데 맞죠? 여기 괜찮겠네. 네, 괜찮습니다. 네. 김문수 화이팅! 오늘 가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하시겠습니다.